자, 그러면 이번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한국 경제 그 전망이 어떻게 네. 될 것인지를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아, 네. 뭐 지금 뭐 너무 심각해가지고 주식시장 폭락하고 네, 뭐 맞습니다. 투자자들이 정말 네. 뭐라 그럴까요? 지금 밤잠 못 자고 있죠. 네, 밤잠 예. 못 자고 있죠, 진짜. 네. 지금 이제 한국 경제를 가장 빠르게 반영하는 데이터가 뭐냐면 사실은 주식 데이터입니다. 뭐 여러 가지 뭐 경기 선행 지수나 이런 여러 가지 뭐 고용률 여러 가지 이런 데이터들은 사실은 이제 지금은 3월인데 나오는 데이터는 뭐 12월 데이터나 1월 예전 데이터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식시장 위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이제 제가 작년 이제 가을서부터 제가 이제 이미 이제 위기를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금에 대한 이야기, 환율에 대한 이야기, 주가 폭락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뭐 이제 주가 하락을 보면 위기가 멀지 않았다.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 대한 미래는 과감히 버려야 된다. 그 다음에 작년 또 10월 달은 제가 지금의 어떤 주가가 IMF 터지기 1년 전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다. 근데 사실 이때만 해도 주가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뭐 댓글에 뭐 네가 무슨 주식을 하냐 뭐 굉장히 이제 좀 안티 글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이제 이게 또 성지글이 됐어요. 아니 어떻게 또 이렇게 미리 아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는 제가 어떤 부정론자가 아닌데 데이터를 보니까 작년 이제 여름 특히 가을서부터는 굉장히 데이터들이 안 좋아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경고를 많이 했었고요. 자, 특히나 이제 주식 같은 경우를 보면 이 화면은 한국의 종합주가 지수의 월봉 차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월봉 차트를 보시면 18년부터 보시는 것처럼 18년은 이제 고점을 찍고 조금씩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요 이동평균선, 20개월 이동평균선이 우하향을 하죠. 그래서 사실 차트 분석이 확률이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는데요. 이 20개월 이평선이 계속 내려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주식의 큰 어떤 그 에너지가 이렇게 하방 쪽으로 쏠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20개월 이평선을 부딪혀서 떨어지고 또 이번에도 또 부딪혀서 또 떨어지고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거기에다가 또 이런 MACD나 RSI 같은 이런 보조 지표들을 보면 시장의 에너지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제 이런 징조들이 작년 하반기에서부터 나와서 제가 이제 주식에 대한 경고를 제가 계속 좀 했었던 거고요. 그다음 또 이제 수급을 좀 보시게 되면 이 주식 시장을 이 과거를 제가 한 10년 이상 데이터로 제가 분석을 해봤을 때 대한민국의 주식 시장을 끌어가고 또 수익을 올리는 주체는 누구냐? 바로 외국인입니다. 자, 그런데 외국인이 요 빨간색입니다. 외국인이 얼마큼 사고 파는지를 순매수 차트로 나타내는 것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외국인은 정말 미친 듯이 지금 팔고 있죠. 하루에 뭐 거의 1조씩 지금 엄청난 금액을 팔고 있고요. 반대로 개미들은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금액을 지금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개인의 포지션이 완전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벌어진 적은 거의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없었던 일인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미 어떤 시장의 에너지가 월봉 차트를 분석하면 하락으로 잡아나가고 있고 외국인이 이렇게 엄청나게 판다는 얘기는 외국인은 아직도 내려갈 길이 멀다로 지금 보는 거죠. 그리고 한번 주식이 대세 하락을 하게 되면 고점 대비해서 절반이나 많게는 80%까지 떨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절반도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개인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사고 있는 거는 당연히 이제 상승을 바라고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뭐 주가는 다시 좋아질 거고 또 거기에 뭐 5G나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 관련한 좋은 뉴스들이 있으니까 지금 개미들이 다른 주식 말고 특히나 이제 지금 삼성전자나 이런 주식들을 엄청나게 지금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급들과 차트를 봤을 때 지금 대한민국의 주식 시장은 저는 이제 2007년 정도와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지금 좀 보고 있고요. 또 코스닥도 보게 되면 코스닥은 이미 이제 코스피 차트보다 더 안 좋습니다. 이미 이제 보신 것처럼 20개월 이평선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었고 떨어지고 부딪히고 또 떨어지고 부딪히고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대세 폭락장의 이 차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코스닥도 코스피보다 더 아마 또 좀 힘들어질 것 같고요. 근데 최근에 조금 지금 원래 이제 개인이 보시는 것처럼 코스닥은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많이 사다가 개인 지금 조금 팔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은 코스피는 지금 엄청나게 팔았는데 코스닥은 그닥 많이 팔진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지금 또 며칠 사이에 이렇게 또 코스닥을 지금 좀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정말 이제 주가 폭락 때문에 지금 밤잠 못 이루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일단 코스닥 쪽을 조금 봤을 때는 뭔가 단기적으로는 변곡점이 생길 수도 있는 어느 정도 지금 지수대에 좀 오지 않았나, 예,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향후에 주가 전망이 또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말씀드리면, 특히나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단기 전망이기 때문에 단기 전망은 많이 틀릴 수 있다라는 것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등이 과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하락 시장의 이 데이터를 봤을 때 반등이 짧게는 1, 2개월 정도 올 수도 있고요. 많게는 4개월에서 6개월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최악의 경우에는 아예 없을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코로나가 얼마나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에 달려 있고요.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이런 데이터를 저희가 좀 면밀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반등을 한다라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최대 어디까지 반등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한 부분도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만약에 반등을 해서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까지 반등을 한다. 그렇다면 최대 2000에서 2100포인트 정도까지 반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반등의 최대 시나리오고요. 하지만 이미 경제가 꺾이고 있기 때문에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대세 상승이 아니라 다시 그때가 또다시 하락하는 이런 모습이 나올 거라고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떤 주식시장의 바닥 신호를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진짜 바닥이 어디냐, 사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궁금해 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보기에 뭐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바로 외국인의 기환입니다. 과거에 금융위기 전에도 1년 전에도 2007년 5월달 이후로 외국인이 진짜 어마무시한 매도세를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이 정말 엄청나게 지금 팔고 기관들이 이때만 해도 펀드 문화가 좀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서 개인들 돈이 펀드에 많이 가 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때도 개인 돈이 들어간 펀드는 지금 엄청나게 계속 사고 외국인들은 팔고 지금 바로 이제 최근과 같은 이런 모습이 코스피에 나왔었고요. 그런데 2008년 말부터 2009년 초반에는 이 추세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하락세가 멈추고 외국인이 서서히 매수에 가담하면서 거기에 개인 돈이 들어간 어떤 펀드의 자금이 이제는 더 이상 매수하지 않고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면서 진바닥을 만들고 다시 큰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도 아직은 지금 개인들의 투매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개인들은 아직도 계속 희망을 가지고 엄청난 지금 돈을 주식시장에 쏟아붓고 있는데요. 만약에 반등이 온다 할지라도 이거는 부분적인 그런 반등이라고 보시는 게 일시적인 맞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주식시장의 바닥 신호는 과연 어디에서 올 거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바로 외국인의 기환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상승장을 만들고 하락장을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수익을 보는 주체는 누구냐, 바로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를 저희가 볼 때 보시는 것처럼 금리위기 바로 전에도 외국인이 지금 엄청난 금액을 이렇게 팔았고 그 다음에 이때만 해도 저희가 펀드 문화가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개인들의 자금이 많이 들어간 이 기관의 돈이 엄청나게 지금 매수를 많이 하면서 지금처럼 개인과 외국인이 완전 상반된 이런 포지션이 시작이 됐었고요. 그러면서 2000에서 2000포인트 이상에서 거의 900포인트 이하로까지 최대로 떨어졌었고요. 그래서 반토막 이상이 났었죠. 그리고 2008년 말부터 2009년 초반에 외국인들이 보시는 것처럼 더 이상 하락세를 끝내고 이제는 매수를 하고 있죠. 그리고 반대로 개인 자금이 들어간 이 기관도는 이렇게 계속 하락을 하면서 또다시 상반된 포지션을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멈추고 매수세를 하고 개인들은 반대로 매수세를 멈추고 겁나서 이제 매도세를 하는 그런 시점이 아마도 진짜 주식시장의 바닥이 아닐까 판단이 됩니다. 네. 근데 지금 뭐 이미 많은 그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져서 뭐 투매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많이 폭락하면서? 아닙니다. 데이터로 보면은 여전히 지금 개인들은 계속 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신용잔고도 이게 줄어들지가 않고 있어요. 지금도 아마 10조 이상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과거 금융위기 때 당시에 어떤 그 상황을 이제 지금 데이터로 보여주신 거고, 그럼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가 바닥이라고 볼 수 있는 그 기준은 결국은 외국인의 귀환. 귀환. 그래서 외국인이 주식시장을 사야 된다.
보통 어느 정도를 사야 우리가 귀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누적 순매수 차트를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지수가 제가 오늘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 아마 1700에서 아마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될 건데요. 지금 그러니까 2100에서부터 2100, 2200에서부터 지금 계속 여기까지 떨어졌잖아요. 근데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고 개인은 계속 사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아직은 개인들은 아직은 물론 이제 공포에 질리고 계속 손실률이 좀 높긴 하겠지만 이게 패닉까지는 오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사고 있는 건데 만약에 주가가 1500, 1400, 1300까지 만약에 떨어진다. 그렇다면 아마도 상당한 패닉이 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신용 매수로 굉장히 많이 사놨던 이런 게 반대 매매로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원래는 주가는 뭐 한 1300이나 요 정도에서 멈춰야 되는데 이런 투매가 나오면서 1200, 1100, 뭐 많게는 1000밑으로도 떨어질 수 있고 그러면서 본질적인 가치보다 너무 싸지니까 그때는 외국인이 다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 데이터로 놓고 봤을 때 일단은 한 1300포인트 정도까지는 일단은 아마도 좀 봐야 될 거야. 그 이후서부터는 이제 이런 수급이나 이런 것들을 자세히 좀 보면서 체크를 하면 그러면서 매수를 좀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현재 이렇게 좀 많이 하락을 한다 해도 네.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매수를 하거나 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지금은 매수를 하면 안 되는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매수 시점은 네. 역시 바닥 확인된 외국인의 귀환. 그렇죠. 그걸 확인하고 나서부터 네. 들어가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예전부터 굉장히 오랜 투자를 제가 해왔지만 예전에는 너무 투자를 제가 쉽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여러 가지를 제가 겪으면서 정말 이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투자는 그게 주식이건 부동산이건 정말로 10년에 한 번밖에 없을 만큼 절호의 기회에만 투자를 하셔야 돼요. 네, 그냥 아무 때나 투자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돈을 잃을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정말로 뭐 자주 하는 투자는 아니지만 정말 10년에 한 번밖에 없을 만큼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 그때만 투자를 하시더라도 정말로 잘 먹고 잘 사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만큼 자산을 불려나가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전 세계 경제 이미 안 좋아지고 있고 거기에 코로나가 덮치면서 지금 외국인이 엄청나게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던지고 있고 이렇다라는 거는 아직도 바닥은 훨씬 더 멀었다라는 의미하는 거고 여기에 물론 반등은 올 수 있죠. 하지만 이런 반등을 바라고 내가 이게 지금 10년에 한 번만에 올 기회니까 내가 막 해야지.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10년 만에 올 기회는 제가 보기엔 좀 기다리셔야 된다.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신호들이 나올 때를 좀 그때까지 좀 참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이거는 우리 데이터 노우즈의 그 김기현 대표 이제 개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동의하는 거는 어쨌든 투자는 쉽게 하면 안 된다. 정말 신중하게 지금 그 매수 타이밍을 너무 쉽게 보지 말고 좀 많이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에는 저도 좀 동의가 되네요.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지금 이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은 이제 뭐 나스닥 시장의 폭락 때문에 시작이 된 거니까 이 미국 경제는 과연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또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미국의 이제 주식시장을 좀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미국의 이제 부동산 관련한 이 데이터들이 전부 다 짧게는 한 달에서 많게는 3달 이상씩 늦습니다. 그래서 최신 상황을 좀 반영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고 이야기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미국도 이 다우 지수, 대표적인 미국 주가 지수인 다우를 지금 보게 되면 지금까지 올라오면서 한 번도 요 20개월 이동평균선이 하락 방향으로 꺾인 적이 없어요. 이때 좀 하락장이 나오긴 했지만 바로 반등장이 나오면서 20개월 이동평균선 하락으로 꺾이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계속 상승이 왔는데 지금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뭐 20개월 뿐만 아니라 60개월 이동평까지 완전 지금 깨버린 거죠. 기술적 분석에서는 뭐 일봉이나 주봉 좀 짧은 주기에 분석을 할 때는 확률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긴 흐름을 보는 월봉은 더군다나 요즘과 같은 시기에서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저는 어느 정도 큰 흐름을 좀 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만에 하나라도 코로나가 정말로 해결이 잘 되고 백신이 다 나오고 그래서 금방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각국에서 경비 부양 이렇게 하고 그래서 만약에 경기가 좋아져서 주가도 다시 올라간다라는 이런 시나리오로 가려면 지금 이렇게 엄청난 장대 음봉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즉 뭐 3월
뭐 요번 달 하반기건 4월 달이건 아무리 늦어도 5월 달은 다시 여기 위에까지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동평균선이 20개월 이동평균 꺾였는데 이걸 다시 위로 올려쳐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라면 다시 주식시장은 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큰 경기 흐름이 있기 때문에 뭐 아주 이제 크게 가기는 힘들 것 같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자, 여기 보시면 미국 시장은 명확하게 이제 2018년 초 2019년이 고점이라고는 신호가 나오고 있는데요. 보시면 월봉상 지금 이때의 고점과 이때의 고점, 그리고 계속 고점이 올라가죠. 네. 그런데 보조 지표들, 즉 지금 뭐 MACD나 RSI로 놓고 보면 요게 고점이 계속 내려가죠. 요걸 이제 다이버전스 현상이라고 하는데, 시장의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시장의 에너지는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떨어지니까 이런 다이저번스, 즉 이게 원래는 주가가 올라가면 얘가 이제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예, 이런 보조 지표들이. 근데 보조 지표들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숫자는 올라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거품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냥 어떤 이런 상승에 대한 관성으로. 그래서 이미 이런 것들로 어떤 미국 주식시장이 좀 위태위태하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렇게 지금 엄청난 지금 하락폭을 기록을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역시 이 미국 시장 지금 어떤 분들은 지금 많이 폭락을 했으니까 네. 지금 많이 싸진 거 아니냐. 네. 이때 뭐 해가지고 사가지고 네. 장기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생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 그럴 지금 수 매수 있죠. 타이밍은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매수 타이밍은 마찬가지로 미국의 매수 타이밍도 좀 한참 미루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대세가 하락으로 저는 자리 잡았다고 판단을 하고요. 미국 시장도? 네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폭락하기 전에 버핏 지수라고 하는 GDP 대비한 미국의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역사적인 고점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즉 어떤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미국의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고평가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있던 어떤 관성과 버블의 힘으로 계속 가고 있었던 건데, 코로나 사태가 촉발이 되고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무너지게 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고 좋아진다 하더라도 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반등의 최대치가 다우지수 기준으로는 24,500에서 25,500 정도, 요 정도가 코로나 사태가 긍정적으로 바뀌어도 올 수 있는 최대 반등치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계속 추가적인 하락세가 좀 올 걸로 보고 있고요. 네. 자, 그러면 역시 이제 지금 매수와 관련해서는 이제 좀 네. 되게 신중하고 조심해야 네. 되는 타이밍인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역시 바닥 확인을 언제쯤, 자, 이제는 매수할 타이밍이야, 네. 바닥이야, 라고 우리가 좀 알아챌 수 있는 네. 그 징조가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사실 이제 미국과 관련한 이제 주식 데이터는 저희가 이제 아직은 이제 저희가 준비를 많이 좀 못 해가지고, 이제 미국 시장의 바닥을 잡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런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큰 바닥이나 큰 고점은 미국 주식시장과 한국의 주식시장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어떤 한국의 이제 주식시장의 바닥이 체크를 해가면서 그렇게 하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향후에 어떤 주식에 대한 데이터들도, 분석을 좀 해서, 부동산에 대한 리츠고처럼 이렇게 시스템을 저희가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요. 나중에는 아마 이제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얼마나 지금이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시면서 아마 시장에 대한 진입 시점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엔 부동산 네. 시장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미국의? 네.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이 부동산 데이터는 최소한 1개월이나 3개월 데이터, 즉 이 코로나 사태가 오기 전이라는 걸 좀 명심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미국의 부동산 지표는 사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요게 이제 미국의 렌탈 공실률이거든요. 네. 근데 보시는 것처럼 렌탈 공실률은 이제 분기 데이터인데, 요 가장 최신 데이터가 작년 4분기 데이터였어요. 근데 가장 밑에 있죠. 밑에 있다라는 거는 공실률이 가장 낮다라는 거고, 그만큼 미국의 렌탈이 아주 잘 되고 있다. 즉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다.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요게 이제 1999년서부터의 데이터인데요. 거의 20년 가까이 중에서 가장 지금 낮은 거죠. 그만큼 좋았던 거고요. 요 밑에 데이터는 이제 주택 공실률 데이터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주택 공실률 데이터도 사상 최저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금 공실률이 사상 최저고, 그만큼 지금 미국의 부동산 경기가 공실률 데이터로 봤을 때는 좋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데이터는 뭐냐면 매물 건수 나누기 매매 건수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미국에도 이제 부동산이 계속 팔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팔려고 부동산을 내놨는데 만약에 이 데이터가 높다는 얘기는 뭐냐면 팔려고 내놨는데 이게 안 팔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금융위기, 과거 2008년에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2007년 가을서부터 이 데이터가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즉 미국에 지금 매물이 계속 쌓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매물이 1월달, 요거는 이제 1월달 데이터인데요. 매물이 굉장히 소화가 잘 되고 있죠. 네. 예, 그래서 전혀 미국의 부동산 시장에는 문제가 없었다. 예,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어떤 이제 주택 판매 가격 중앙값. 그래서 어떤 신규 주택과 기존 주택의 판매 가격이 지금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근데 보시면, 이게 19년도에 조금 좀 주춤했었거든요. 근데 요게 1월달 데이터를 보니까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거 엄청나게 급등을 하면서 그래서 미국의 어떤 부동산 가격도 굉장히 좋았었고요. 요거는 이제 기존 주택의 어떤 이제 연간 그 분기 데이터다 보니까 이제 가장 최신 데이터가 아직 없는데요. 아마 요게 이제 추세가 비슷하기 때문에 기존 주택도 아마 가장 최근에 나올 데이터는 상당히 좀 거의 사상 최고치에 육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혀 문제가 없다. 또한 주택가격 지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한국의 KB나 한국감정원의 이런 통계 데이터들이 있듯이 미국에도 이 케이스 실러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2007년 말부터 요 케이스 실러 지수가 다 지금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미 금리가 터지기 한 1년 반 전부터 미국의 주택가격 지수들이 떨어지면서 어떤 뭔가 미국의 주택시장에 상당히 문제가 좀 생길 거라는 걸 좀 암시하고 있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2013년부터는 어떻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예. 그리고 참고로 요 이제 매물 건수 나누기 매매 건수. 그래서 얼마나 소화가 잘 되는지. 근데 요 데이터를 보면 2013년이 또 매물이 지금 엄청나게 역사적으로 소화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 두 데이터를 결합을 하면 우리가 또 언제 미국 부동산을 내가 또 사는 게 좋은지를 알 수가 있는데, 자,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계속 지금 우상향하고 있죠. 그래서 전혀 아직은 미국의 주택 가격이 계속 잘 올라가고 있었다. 예. 물론 코로나 사태 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어떤 공급이 또 얼마나 많은지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주택 착공 데이터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000년대 초반에는 미국이 공급 물량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공실률도 높았고 또 이게 아마 서브프라임까지 불러일으키지 않았을까 싶고요. 근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2013, 금융위기 때 바닥 찍고 12년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뭔가 공급이 늘고 그렇다는 거는 미국의 부동산 시장 이상이 없다라는 거고, 지금 최근에 조금 지금 좀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많아졌지만 과거랑 비교하면 전혀 지금 문제가 없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미국의 주택 시장은 상당히 괜찮을 걸로 그렇게 좀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금융 데이터를 봐도 사실 다른 나라들은 데이터들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미국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근데 코로나가 터진 거죠. 그래서 아마도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다시 좀 한다라면 아마 가장 먼저 또 반등을 치고 나올 국가는 아마 여전히 미국이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시장이 폭락하고 있는데, 네. 그 폭락하는 것은 그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이 심각해서 이게 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코로나라는 이 단일성 이벤트 때문에 이렇게 악영향을 받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그걸 이제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미국만 놓고 보면 미국은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뭐만 문제가 있었냐? 주식 시장이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고평가된 거 이외에는 모든 데이터들이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빼고 중국이나 유럽이나 한국이나 이미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은 경제가 2018년부터 이미 이제 안 좋아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뭐 아무리 이제 미국이 전 세계 경제의 대장이지만 다른 나라들이 이미 안 좋고 미국의 주가는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고, 근데 거기에 지금 딱 코로나가 터진 거니까,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좀 여러 가지 좀 거품들이 좀 빠져야 되는 좀 시기가 좀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이 코로나가 빨리 이 진정이 되느냐, 좀 더 끌어지느냐에 따라서 지금 저 데이터, 그러니까 지금 그 펀더멘털 자체는 부동산 시장이 괜찮은 거잖아요. 미국은 굉장히 괜찮죠.
그러나 그럼 우리 한국은 지금 안 좋은 거고요. 한국은 이제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서울죠. 서울은 좀 많이 고평가되어 있고 그다음에 서울과 사이클이 비슷한 경기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분당이나 안양이나 뭐 이런 곳, 그동안 굉장히 많이 오른 곳들, 이런 곳들은 조금 서울하고 아마 비슷한 사이클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네.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미국 시장이 좀 한국보다 선행해서 가는 게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문제가 없다고 하면 한국 네. 부동산 시장도 문제가 없는 거고 저기가 문제가 터지면 한국도 터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예. 예. 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잘 진정이 된다면 미국 시장은 뭐 문제 없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고. 네, 네. 그럼 한국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걸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좀 이번에는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을 사람에 비유하면 IMF 때가 터졌을 때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다리 힘이 튼튼했죠. 그래서 한 방 맞아도 다시 금방 일어났죠. 근데 금리가 터졌을 때는 중년이었습니다. 맞긴 했지만 일어날 힘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그 전 세계 그 어떤 국가보다 굉장히 빠르게 고령화, 저출산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리에 다 힘이 풀린, 힘이 없는 이제는 노년이 돼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코로나가 생겼고 수출로 지금 대한민국 내수가 있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근데 수출로 밥 먹고 사는 나라인데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다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사방팔방이 다 막힌 형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전부터도 수출은 계속 계속 감소를 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런 코로나 때문에 수출이 이제 더 이제 아마 쉽지 않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중장기적으로 좀 대한민국의 상황은 좀 녹록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미국하고 그렇게 동조화되는 그런 네. 현상은 일어나지 않고 네. 우리가 좀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다. 네, 동조화가 돼도 예를 들면 미국은 이만큼 좋아지는 한국은 이만큼밖에 못 좋아지는 거죠. 네,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2020년도에는 정말 세계 경제 위기가 발생이 될 것이다라고 작년에 많은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올해 초도 그랬고. 네. 근데 이제 막상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보니까 이게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데이터들을 봤을 때 현재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현재 상황은 제가 이제 애초에 예견을 하기로는 2020년 가을이나 빠르면 2020년 가을이나 아마도 2021년 정도의 위기가 올 것이다. 그래서 뭐 반도체나 여러 가지 이런 주식들에 대한 또 비전이 있었고, 그래서 올해 한 가을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한국에서도 주식시장에 버블을 만들고 미국도 마지막 버블을 만들면서 그 이후부터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길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전혀 예상치 못한 코로나 사태가 지금 터졌잖아요. 근데 이런 큰 어떤 흐름을 보면서 저희가 투자에 대한 방향성을 좀 잘 잡아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흐름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가 뭐냐? 바로 이제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 데이터입니다. 이게 뭐 작년 하반기 꽤 나왔다가 최근 뭐 안 나왔다, 뭐 주가 좀 좋아지고 안 나왔다가 최근에 지금 다시 또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요 데이터로도 저번에 출연했을 때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면 조만간, 그래서 한 6개월, 빠르면 6개월이나 혹은 2년 이내에 위기가 꼭 왔습니다. 이게 IMF 때도 그랬고요.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작년 19년 중순 이후로 또다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뭔가 인하를 할 수밖에 없을 만큼 경제가 안 좋아진다라는 것을 금리로 보여줬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중순 이후부터 자산시장이 겨울로 들어간 거죠. 네, 그래서 큰 흐름상 지금은 겨울이라는 것을 분명히 좀 마음속에 새길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요 데이터를 놓고 보면 19년 중순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최고 2년이면 언제냐면 늦어도 2021년 중순에는 위기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조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빨라질 수도 있고 만약에 코로나가 조금 개선되는 게 있으면 조금 더 위기가 좀 더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데이터가 뭐냐면 바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데이터입니다. 네. 요 빨간색이 한국의 기준금리고요. 그 다음에 요 파란색이 미국의 기준금리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엎치락 뒤치락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어쩔 때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더 높을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한국의 기준금리가 더 높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높을 때가 녹색이고 한국의 기준금리가 더 높을 때가 빨간색인데요.
대한민국의 자산 시장을 놓고 보면 언제가 좋았냐? 방향성이 이렇게 올라갈 때, 즉 한국의 기준금리가 변동하는 속도보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변동하는 속도가 위로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를 때 사실 한국의 자산 시장이 좋았어요. 그래서 한국의 2004년, 5년, 6년, 7년 주식시장이 좋았잖아요. 그때가 보시는 것처럼 미국이 엄청나게 금리 인상을 하면서 그러면서 금리 역전이 됐죠. 즉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더 높았던 겁니다. 예,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자산 시장에 굉장한 호황이 왔었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러니까 변동폭을 보면 한국보다는 미국의 금리 이 변동폭이 훨씬 더 심한데요. 보시면 2007년 가을부터 또다시 이제 금리 역전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한 1년 정도 후에 위기가 왔었고요. 그래서 요게 좀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위기가 오는 거고, 얘가 녹색불이 들어오면서 자산시장에 버블이 생기는 건데, 여기 이제 최근에 한 몇 년 동안은 이제 녹색불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지난주 일요일 날 또 1%를 또 내렸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아직 좀 데이터에 아직 반영은 안 됐는데 0.5% 반영한 게 돼서 지금 여기 아주 미약하지만 빨간색이 지금 처음으로 생겼어요. 근데 이런 현상이 언제 생겼냐? 예, 2007년 중순 이후에 가을 이후에 이런 현상이 생겼었고요. 그렇다라고 보면 이 금리의 추이 이런 걸로 보면 위기는 향후 6개월에서 1년 반 안에는 온다. 그렇다라면 좀 전에 장단기 금리차 이런 데이터랑도 비슷한 거고요. 그래서 큰 흐름은 굉장히 지금 겨울에 굉장히 추운 겨울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뭐 말씀하신 그 데이터의 그 결과대로 네. 어떤 경제 위기가 온다고 쳤을 때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자산 포트폴리오를 잘 이 운영을 해야 될까요? 네. 먼저 이제 이번 위기는 아마도 2008년의 금리 위기보다는 한국한테는 훨씬 더 심각한 위기가 좀 될 것 같아요. 더 심해질까요? 네네. 그러니까 2007년이 뭐 살짝 아팠다라면 요번에 다가오는 위기에서는 꽤 좀 아플 거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근거는 뭐냐면요. 이미 금리가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차트를 한번 뒤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때를 보시면 이때는 금리가 몇 프로였냐면요. 이때는 금리가 5%, 기준금리가 5% 이상이었어요. 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 높았던 기준금리를 쫙 내렸죠. 근데 5%에서부터 뭐 제로금리로 떨어뜨리는 거는 정말로 드라마틱한 변화잖아요. 큰 변화거든요. 근데 이미 금리가 지금 2%가 안 돼 있었던 거죠. 기준금리가. 이런 상황에서 제로금리로 가봤자 이게 낙폭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뭐 1% 뭐 중반대 금리나 제로금리나 사실은 별 차이가 없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금리가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로금리 가봤자 효과 자체가 그렇게 예전처럼 금리위기 때처럼 드라마틱하지 않다라는 거죠. 예. 거기다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미 경기는 하강하고 있었어요. 작년 중순 이후로부터 이미 전 세계 경기는 하강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안 좋아질 게 눈에 보이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사상 유례의 이런 어떤 일이 생긴 거거든요. 이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 뭐 있던 이동이 거의 지금 꽉 막혀 있고 그로 인해서 어떤 교역이 지금 거의 일어나고 있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사태가 훨씬 더 지금 심각해졌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2008년 금리위기가 터졌을 때에는 그나마 중국이 고성장을 하던 시대였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좀 많이 아팠지만 그때 중국이라는 구원투수가 있어서 전 세계 경제를 조금 이 커버를 좀 해줄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중국도 지금 두 다리에 좀 힘이 풀렸고, 어떤 중국 위기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나마 이제 미국 경제가 펀더멘탈적으로 그나마 이제 좀 괜찮은 상태이긴 한데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뭔가 구원투수가 없다라는 게 굉장히 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번에 이제 위기가 시작이 본격적으로 온다라면 2008년보다는 훨씬 더 좀 심각하지 않을까. 자, 그렇다면 어디까지 심각해질 거냐. 요거를 저희가 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 주식은 일단 고점 대비해서 최소한 50%에서 많게는 80% 정도까지 하락을 좀 할 걸로 보이고요. 부동산의 경우에는 고평가된 이제 서울 위주로 좀 말씀드릴게요. 향후 6개월에서 1년 반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아마 하락세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작게는 20에서 많게는 40% 정도까지 하락을 좀 할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1 환율의 경우에는 작게는 1,600원에서 많게는 2,000원 정도까지
상당한 상승을 좀 할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이 또 요새, 아니, 왜 이런 위기 시기에 금이 또 하락을 하냐,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있는데. 요새 좀 이것 때문에 혼동이 많이 오는 분들이 있나 봐요. 예. 요것도 이제 제가 좀 이따 제가 자세히 그래요. 좀 차트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금은 상승은 할 겁니다. 하지만 언제서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을 할 거냐? 주식 하락의 끝자락부터 본격적으로 금은 상승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절호의 매수의 시기는 아닙니다. 금은.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로 봤을 때 2008년보다 앞으로 위기가 심각해진다. 그렇다면 시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요. 요거는 이제 최악의 문제인데, 유동성 문제가 심각해질 겁니다. 지금도 뭐 미국에서 그 RP 시장에 지금 계속 이제 단기 시장에 자금을 엄청나게 지금 유동성을 쏟아붓고 있고,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이런 유동성 문제가 심각하면 자금 신용 경색이 걸립니다. 지금 시중에 그렇게 많이 풀려져 있던 유동성이 이런 위기가 심각해지면 싹 사라져요. 그러면서 돈에 대한 수요는 올라가는데 돈에 대한 공급이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기업이나 개인들은 들어올 돈이 있고 나갈 돈이 있잖아요. 근데 위기가 오면 들어올 돈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나갈 돈은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나갈 돈이 나가지 않으면 기업은 파산하고 개인도 파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런 일을 안 만들려고 이 높은 이자를 주고서라도 돈을 빌리는 이런 현상이 IMF 때는 발생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뭐 그런 일이 무조건 생긴다. 그렇진 않습니다. 예, 그렇진 않지만 혹시라도 정말로 심각해진다라면 이런 자금 신용 경색이 발생을 하면서 단기 금리가 상승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부분들까지 좀 고려를 하시면서 큰 흐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기 금리가 상승이 되면 이게 역시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저렇게 되면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겠죠. 네. 네. 그러면은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부동산 시나리오에는 이 단기 금리 상승은 들어가 있지 않은 거죠? 들어가 있지 않았죠. 예. 단기 금리 만약에 그러니까 IMF 때는 이제 순간적으로 단기 금리가 30%까지 폭등을 했잖아요. 물론 이제 지금은 그때보다 기준금리가 훨씬 더 낮기 때문에 아마도 폭등을 한다 하더라도 뭐 한 8%, 9%나 좀 심하면 뭐 10% 뭐 초중반 정도까지 갈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 머릿속에는 어떤 이 금리에 대한 생각을 뭐 지금 초저금리가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아마 100명 중에 한 명도 지금 단기적으로 금리가 폭등할 수 있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근데 만에 하나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면 무리하게 대출을 끌어서 사업을 하시거나 무리하게 대출을 끌어다가 부동산 사신 분들은 다 털리는 겁니다. IMF 때처럼. 그러면 이런 물건들이 전부 다 경매나 엄청난 또 급매물로 나오게 될 거고, 그렇다면 부동산 가격도 뭐 IMF 때처럼 심하게는 50% 정도 하락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현재는 그때 2008년이나 그 우리 외환위기 때와는 좀 다르게 금리 자체가 워낙 낮으니까 저금리 상황이니까 네. 이제 금리가 저렇게 뛸 가능성은 좀 낮기는 하지만 네. 뭐 디플레이션 걱정할 정도로 네, 지금 네. 뭐 그런 그렇죠. 상황이니까. 네. 그러나 만에 하나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이제 금리가 상승되는 상황이 오면은 그렇죠. 충격이 어마어마하겠네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사실 이제까지 우리가 상식처럼 금리는 이제 앞으로 계속 저금리일 거야. 이게 네. 이제 지금 믿고 있는 하나의 그 뭐라 그러나 미신 같은 거죠. 네, 안 오를 거야. 이게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깨지는 순간 진짜 그렇죠. 큰일이 근데 나겠네요. 항상 시장에 블랙스완은 1000명 중에 999명이 거의 진실로 믿고 있는, 그럴 때 사실은 블랙스완이 발생을 하거든요. 물론 어떤 중장기적인 어떤 금리의 추세는 이제 저금리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의 순간들이 오게 되면 순간적으로 단기간에 뭐 한 짧으면 한 6개월에서 길면 1년 동안 금리가 이렇게 폭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에 하나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어떤 만약에 이제 생기면 크게 어떤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좀 해칭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은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이제 원달러 환율 네. 이 전망을 한번 좀 해봐 주시죠. 네. 원달러 환율도 이제 제가 작년 하반기에 원달러 환율이 본격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초입에 있다라고 제가 이제 글도 올렸었고요. 보시면 요게 이제 원달러 환율이 폭등을 했던 시기가 과거에 2번 있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IMF 때 이렇게 폭등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금융위기 때 또 폭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IMF 때는 거의 뭐 2,000원 정도까지 갔었고요. 금융위기 때는 이제 1,600원 조금 넘는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보시는 것처럼 원달러 환율이 계속 하락을 했죠. 네. 그런데 19년도부터 보시는 것처럼 원달러 환율이 또다시 위로 머리를 틀었습니다. 즉 월봉 기준상으로 이게 이제 보시면 지금 정배열이 되어 있고요. 요 RSI나 지금 MACD 요 보조 지표 상으로도 지금 모양이 상승으로 지금 잡아가고 있고 월봉 기준으로도 지금 정배열이 되면서 상승으로 잡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라는 것은 주가와 환율은 반대 방향이거든요. 주가가 떨어지면 환율이 올라가는 거고 주가가 올라가면 환율은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환율이 지금 오늘자 기준으로 지금 최근에 지금 사상 최고치를 지금 찍었거든요. 이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환율 상승에 초입에 있을 수 있다. 과거처럼 초입이 있을 수 있고 그렇다면 이번에 만약에 올라간다면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그렇다면 아마도 뭐 한 미니멈 1,600원에서 많게는 2,000원 가까이도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특히나 수출이나 수입하시는 분들은 어떤 이런 환율의 향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큰 흐름들을 좀 보시면서 어떤 사업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하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이 환율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 지금 우리가 뭔가 위기 상황이 오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게 이제 시장의 불안감이 반영이 된 건데, 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네. 위기 상황이 온다라고 했을 때 네. 우리가 어쨌든 재산을 보호해야 되니까 네.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자산을 운용하는 게 좋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위기의 시대가 오게 되면 이제 달러도 있지만 사실 이제 금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과거의 패턴을 이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금리가 인하가 된다는 얘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가 안 좋아, 경제에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금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때도 보시면 2007년, 그죠? 2007년 중순 이후부터 금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죠. 네. 근데 미국의 기준금리가 그때 근처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지금 이상시효가 있으면서 금 가격이 이렇게 올랐는데 이때도 보시면 2008년에 금 가격이 엄청나게 내려갔잖아요. 이런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기가 오면 자금 신용 경색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뭐 무리하게 사업하시는 분들, 뭐 무리하게 대출 땡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뭘 팔아서라도 현금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고 금이고 뭐고 다 파는 거죠. 그래서 주식 폭락기 오면서 금 가격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하락을 합니다. 하지만 위기가 절정에 달하는 2008년 말부터 보시는 것처럼 달러는 거의 3년 가까이 엄청난 상승을 합니다. 왜냐하면 금 달러. 달러란다. 금 가격이요. 금 가격이 3년간 계속 상승합니다. 엄청나게 상승을 하죠. 이와 유사한 패턴이 저는 이번에도 펼쳐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뭐 하반기서부터 금리 인상이 멈추고 금리가 인하되면서 이렇게 금 가격이 어떤 불안감이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돼 금 가격이 올랐는데요. 근데 최근에 내렸죠. 그래서 아니 왜 내린 거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가 폭락이 왔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금 현금화를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금이고 뭐고 다 던지는 거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 가격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뭐 한 1,500달러, 온수당 1,500달러나 혹시라도 만약에 1,400달러 이하로 떨어졌다.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적극적으로 매수 구간이고요. 사실 이걸 정확한 저점을 또 잡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금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조금씩 사시는 거예요. 분할 매수. 분할 매수. 그러면서 만약에 주가가 거의 이제 완전 하락의 끝까지 왔다. 그때는 이제 조금 공격적으로 좀 목돈으로 이렇게 좀 사시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한 2, 3년간은 계속. 왜냐하면 경제에 대한 불안감 이런 한 번 위기가 오게 되면 바로 경제가 좋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기가 오면 금리를 완전 낮추고 그때부터는 자산시장의 봄이 시작이 되는데 자산시장에서 계절 중에서 가장 긴 게 바로 봄입니다. 근데 봄에는 뭐 경제가 좋아지지만이 이런 이슈로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면 금리위기 터지고 나서도 2009년, 10년, 11년, 12년까지도 뭐 유럽 때문에 다시 위기가 오네, 뭐 미국 경제가 다시 안 이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계절로 따른 꽃샘추위처럼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들로 인해서 어떤 자산시장의 봄 초반기에는 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요. 아마도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뭐 전 세계 뭐 정말 투자의 대가 중에 대가 중 한 분인 레이 달리오도 2020년대에
가장 유망한 투자처 중에 하나를 지금 금으로 보셨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금은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고요. 하지만 절호의 매수 시기는 조금 기다려라. 지금은 조금씩 사는 건 괜찮지만 절호의 매수 시기는 좀 더 기다리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도 요새 왜 이런 위기 상황에 금값이 자꾸 떨어질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결국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화를 하기 위해서 막 그렇죠. 던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게 상황이. 네. 특히나 뭐 미국의 뭐 셰일 업체나 이런 데는 뭐 부채가 지금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일 가격이 이제 급락을 하면서 어떻게든 뭐 돈을 마련해서 이제 메꿔야 되니까. 네. 지금 오일이 지금 엄청 폭락했잖아요. 네. 지금 뭐 WTI인가 그 기준으로 해서 뭐 28달러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게 60달러 하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 시점에서 뭐 25달러 뭐 이런 정도까지 내려오면은 이제 좀 분할 매수를 해서 이거 다시 원상으로 한 50달러 이상 회복하지 않겠냐. 장기 그 들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나쁜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하여튼 자산 시장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폭락하는 상황에서는 그 타이밍을 잘 맞추는 사람에게는 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투자하지 않고 있던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라면 이제 잘 이 매수의 타이밍을 서둘지 말고 좀 공부하셔가지고 잡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고민이죠. 엄청나고 제 블로그에도 이제 글이 막 하루에도 수십 개가 오는데 뭐 주식에 주자도 못 오르던 아버지가 지금 은퇴자금 가지고 주식하다가 지금 벌써 20-30%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에서부터 정말 뭐 근데 이럴 때 있잖아요. 이제 가지고 있어요. 어차피 뭐 일은 벌어졌고 지금 이 상황에서 매도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정말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인데요. 손절매를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를 제가 한번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이슈인데, 자, 예를 들면 대부분의 개인은 뭐 한 10% 20% 정도 빠질 때 그냥 버텨요. 근데 이게 30, 40 가고 그때서 이제 팬이 걸리는 거고 그냥 비자발적인 장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요. 자, 예를 들면 내가 1억이 있는데 이게 10% 떨어져서 9천이 됐어요. 근데 이 9천만 원을 1억으로 만들려면요. 수익률이 10%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떨어진 하락률보다 좀 더 많은 상승률이 필요해요. 자, 만약에 좀 제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1억을 갖고 있는데 마이너스 50%가 나면 얼마가 돼요? 5천만 원이 됩니다. 근데 이 5천만 원을 다시 1억으로 만들려면 얼마가 필요해요? 수익률이 100%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락한 수익률이 50%인데 내가 이거 원금 만들려면 2배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락률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거를 메꿔야 되는 수익률이 배로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를 하시더라도 반드시 이 손절에 대한 개념, 특히나 주식 같은 경우는 그런데요. 이 손절은 15에서 20%, 즉 내 원금의 15에서 20%가 까졌다. 그럼 무조건 기계적으로 손절을 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다시 그와 비슷한 수익률을 올려서 내가 내 원금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뭐 언젠가는 뭐 경제 좋아지고 주식 올라가겠지 하고 그냥 내비두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마이너스 50%가 나면요, 주가가 배로 뛰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마이너스 80% 나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4배가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이 메꿔야 되는 수익률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떤 손절에 대한 부분들을 명심하시고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 뭐 이미 그 15% 20% 말씀하셨지만 그걸 넘어갔어요. 그런 상태에서는 또 매도 못 하잖아요. 한숨이 나와요. 한숨이 진짜 한숨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타이밍을 정말 놓치신 분들은 그럼 정말 뭐 본의 아닌 장기 투자로 갈지 아니면 그 상태에서라도 일단 정리를 하고 어떤 분은 이렇게 그 종목을 갈아타라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반등이 있을 만한 걸로. 그렇죠. 자,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선택의 문제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뭐 마이너스 20% 이상 난 주식을 갖고 있다라고 볼게요. 제 예측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반등이 와도 그렇게 센 반등은 오기 쉽지 않고요. 온다라고 하더라도 뭐 한 2,000에서 2,100 정도. 그 다음부터는 대세는 또 하락인데, 그러면 여기에 반등을 바라고 내가 할 거냐? 하지만 이거의 최악은 뭐죠? 이거의 최악은 여기서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그럼 대안은 뭐냐? 손절을 치고 이런 시기에 안전하게 그래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에 갈아타는 거죠. 예, 그게 뭐냐? 첫 번째로는 채권이 있고요. 그래서 채권이고 뭐 펀드. 그래서 이런 불황의 시기에는 그래도 채권이 뭐 큰 수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자산을 좀 불릴 수 있고요. 두 번째가 뭐냐? 달러를 사는 겁니다. 달러를 계속 매입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대세가 하락이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달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1,600원에서 2,000원까지 갈 거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조금 위험한 방법인데 리버스, 즉 하락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ETF나 뭐 ETN이나 이런 상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락에 뭐 2배짜리, 3배짜리도 있고 조금 6.6배인 선물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근데 만약에 나는 달러도 올라갈 것 같고 주식도 하락할 것 같다. 그러면 어떤 투자를 하시면 되냐면 미국 ETF 중에 대한민국 주식에 하락하는 베팅하는 ETF 상품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 투자하면 뭐예요? 만약 주식시장이 하락하면 내가 돈 벌죠. 근데 위기가 온다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죠. 그래서 꼭 먹고 알 먹고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제 조건은 뭐예요? 대세는 하락이고 만약에 달러는 올라가고 한국 주가는 떨어질 것 같다. 그렇다면 미국 ETF 중에 대한민국 주가가 내려갈 때 수익이 나는 그런 ETF 리버스 상품에 투자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손절매 쳐서 현금화해서 갖고 있다가 제일 좋은 건 지금 달러를 사서 잘 맞출 수만 있다면 달러를 사서 달러의 수익이 극대화될 때, 즉 달러의 수익이 극대화된다라는 거는 주가가 거의 바닥에 있을 때거든요. 그때 그때 돈 빼서 그때 금으로 갈아타는 거죠. 네,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저평가된 지역의 부동산을 또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일정 부분 현금을 보유하고 또 이 현금을 가지고 적절하게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죠. 그래서 뭐 채권도 하고 달러도 하고 뭐 리버스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저한테 제가 이제 뭐 손절을 지금 못 쳐가지고 마이너스 20% 손실이 났다. 저는 너무나도 아프지만 지금이라도 저는 손절을 치고 이런 하락의 시기에 대세 하락의 시기에 유망한 이런 것들을 조금씩 저는 할 것 같아요. 그게 최악을 그나마 좀 막을 수 있는 투자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보면 많게는 6개월, 5, 6개월까지도 주가가 또 다시 반등 올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자산들은 다 떨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들을 보면서 사실 그러면서 이걸 좀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개인분들이 하시긴 참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김기현 대표는 워낙 투자를 전문적으로 공부하면서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일반 투자자들은 그 얘기한 그 하나씩만 해도 이거 그 공부하다가 시간 나갈 거라고. 그래서 이거는 쉽게 따라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이 얘기한 것들에 대해 하나하나 이렇게 먼저 공부를 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투자는 장기적으로 가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뭐 또 다른 관점으로는 같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그 장기 투자를 할 만한 가치 있는 주식이라면 이렇게 하락했을 때 더 사고 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제가 아까도 저번 시간에 제가 아마존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상황에 아마존 같은 기업은 대박이 나서 지금 1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지금 인력을 다시 뽑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떤 이런 게 기회가 되는 기업이 어디 있을까? 근데 이런 기업들이 아무래도 대세가 하락하는 하락하겠지만 그 어떤 주가보다 훨씬 더 빠르게 많이 반등을 하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주식을 잘 찾으실 수 있으시다라면 그런 기업들을 분할 매수하는 거는 저도 찬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런 상황에서 먼저 자기가 들고 있는 그 주식이 정말 가치가 있는 주식인지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리고 미래에 계속 성장할 만한 그런 주식인지에 대한 펀더멘털 조사를 한번 일단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언뜻 드네요. 이게 왜냐면 뭐 개인들이 특히 코스닥의 뭐라 그러죠? 테마주나 좀 바이오주나 좀 그런 게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하여튼 그거 좀 잘 점검을 하시고 어떻게 할지 좀 더 공부를 하시고 좀 더 많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전략을 짜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우리가 호랑이에 물려가도 뭐 정신만 차리면 된다고.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막 제 이런 블로그들 글이 올라오는 게 뭐냐면
도대체 이런 데이터를 어디서 봐야 되냐. 이거 너무나도 완전 간단한 데이터고 정말 이거는 기초 중에 기초인데 너무 이렇게 공부를 안 하고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질문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무슨 스프레드 같은 거 어디서 보냐,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투자를 쉽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식투자를 한다. 최소한 주식과 관련된 책을 10권 이상은 달달달달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정말로 쉽게 돈을 벌려고 하다가 쉽게 돈을 날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투자하시기 전에 반드시 미리 공부를 좀 하시고, 그래서 비유를 드리자면 이겁니다. 공부하지 않고 투자하는 건 뭐냐? 눈 감고 운전하는 거예요. 네, 제일 좋은 말씀이네요. 네,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 심정적으로 괴로운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네. 또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어쨌건 신중하게 먼저 모든 상황을 다 점검하시고 그 전략을 짜신 다음에 준비를 철저히 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까지 데이터 노우즈의 김기현 대표와 함께 데이터를 중심으로 현재 돌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전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요즘 다들 아시겠지만 경제가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 데이터들을 가지고 현재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고 또 향후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 것인지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예측해보고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자 부동산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업인 데이터 노우즈의 대표 김기현 대표를 오늘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정신 없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우리 빅데이터로 바라본 이제 우리 여러 번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제 바라봤었잖아요. 이 부동산 전망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이 경제가 너무 불안정스러우니까 그렇죠. 정말 폭락을 할까봐 걱정하는 분도 있고, 기다리는 분도 있고, 버틸 거라고 믿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인데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제가 저번에 와서 촬영할 때가 그때 언제였었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글쎄요, 한 5개월 전쯤인 것 같은데. 그때 아마 제가 했던 얘기가 앞으로 서울은 지는 해가 될 것이고, 지방의 몇 곳은 아마도 뜨는 해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12.16 대책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면서, 제가 이제 제 블로그에 뭐라고 글을 올렸냐면, 고평가된 서울 아파트 시장에 떨어진 규제 핵폭탄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서울의 고가 아파트는 더 이상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없다라는 거죠. 일단 매수세를 완전 죽여버린 이런 정책이고요. 거기에 어떤 세금에 대한 폭탄 부분들까지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 내후년 갈수록 거세질 거기 때문에 아마도 서울의 고가 아파트 시장은 이제 거의 지금 정도가 고점이라고 보여지고요. 반면에 지방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직도 좀 유효하다고 보이지는데 데이터로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저평가 지수 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전국의 이제 시도별로 어디가 상대적으로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알 수 있는 데이터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 요거는 이제 KB 부동산 데이터 기준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꼴등이 누구냐면 이제 서울입니다. 서울이 지금 18.4% 마이너스로 되어 있고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서울의 지금 아파트는 어떤 실제 사용 가치인 전세 대비해서 매매가가 지금 거의 20% 가깝게 고평가되어 있다는 것이고 전국에서 꼴등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고평가된 곳이 서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반면에 지금 이제 1등이랑 2등부터 해서 요 한 6등 정도까지가 플러스인데요. 이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이제 충북, 경북, 전북, 충남, 경남 그리고 최근에 점수가 좀 많이 좋아진 곳이 바로 강원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인천인데 인천은 마이너스 0.7%죠.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그래도 가장 좀 저평가된 곳이 인천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충북, 충남, 경남, 경북, 전북 이렇게가 지금 상당히 좀 저평가가 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또 저평가 데이터 이외에 또 이런 입주 비율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입주 비율이 높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지역에 있는 기존의 아파트 대비해서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인천 같은 경우도 좀 빨간불로 되어 있죠. 그래서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 좀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울산이나 제주나 경북이나 경남이나 이런 데들은 입주 물량이 작죠. 그래서 현재 저평가 상태이면서 입주 물량마저 많지 않다. 이런 곳은
앞으로 조금 이제 뭐 이런 코로나로 인한 좀 위기가 있더라도 다른 데보다는 하방 경직성이 상당히 좋을 거고요. 이런 문제가 조금만 개선이 된다라면 아마 계속 어떤 좋은 흐름을 좀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언제 데이터죠? 요게 이제 오늘 제가 뽑은 거고요. 가장 최근 데이터입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지방 그 아파트들은 갈수록 인구가 줄면서 갈수록 좀 뭔가 안 좋은 상황이 될 거라고 예상을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제가 데이터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지난 3년 동안 인구가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이 어디냐면 바로 대전이에요. 대전이 인구가 3% 가까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가장 부동산이 많이,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이 어디냐?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대전입니다. 자, 그렇죠. 근데 이게 뭐냐면요. 그 이야기가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인구수가 있고요. 세대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인구수가 감소하는 속도보다 세대수가 증가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비록 감소하더라도 세대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어떤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또 세대수 기준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것들이 실제로 어떤 부동산 시장의 하락에 영향을 미칠 만큼 크진 않을 것 같고요. 하지만 미래에 만약에 세대수도 줄어들고 인구수마저 줄어든다. 그렇다면 그때는 조금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방이라 할지라도 모든 곳이 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에요. 지방도 인구가 느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데이터로 잘 보면서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지역마다 다 이런 데이터적인 상황이 다른데 모든 지방을 뭉뚱그려서 지방은 인구가 줄어들고 하니까 부동산에 투자하면 안 된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진짜 완전 겉핥기식의 분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지금 서울 같은 경우 지금 아파트 가격이 뭐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뭐 마용성 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서울의 상황은 어떤가요? 서울의 상황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리치고 팀에서 고안한 이 플라워 차트라고 하는 건데요. 요 빨간 선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매매가가 올라가는 거고요. 왼쪽으로 가면 매매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전세가가 올라가는 거고요. 밑으로 떨어지면 전세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가와 전세가의 움직임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차트고요. 자, 보시면 요게 이제 가장 최근 3월 9일 날 나온 통계 데이터 기준으로 만든 거예요. 가장 최신 데이터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지역들은 우상향하고 있죠. 즉 매매가와 전세가가 같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즉 아직도 서울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는 가고 있는데 세 군데만 지금 왼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냐면 송파구, 서초구, 강남구. 강남 3구네요. 그렇죠. 즉 고가 아파트 15억 이상짜리 고가 아파트가 많은 이 강남, 서초, 송파는 전세가는 올라가고 있으나 보시는 바와 같이 매매가가 지금 계속 왼쪽으로 가면서 매매가가 지금 계속 빠지고 있고 이게 12월 16일 그 대책 이후부터 이렇게 지금 모습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쨌든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뭐 정말 전 세계 금융 시장이 막 흔들리고 있고 뭐 2008년 경제 금융 위기 못지않은 그런 어떤 지금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금융 시장에서. 이런 상황에서의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 이제 폭락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경기가 침체되면 주가가 폭락합니다. 그리고 주가가 폭락을 하게 되면 부동산이 하락을 하죠. 그래서 순서가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하락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주가 폭락이 먼저 옵니다. 근데 지금 이미 주가가 폭락이 오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보면 2007년 가을에 주가는 고점을 찍었고요. 그런데 주가는 2008년 6월 달까지 계속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부터 어떤 경기의 영향과 주가 폭락의 영향을 받아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도 빠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이 차트는 2008년 7월 달부터 그래서 금융위기가 아주 심각해지는 그때부터 2013년 12월 달까지 즉 서울 아파트 시장이 별로 좋지 않았던 13년 말까지의 매매가와 전세가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매매가가 금융위기가 오면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또 뭐 각국에서 이제 경기 부양을 하니까 조금 다시 좀 올라가면서 쌍봉을 만들었다가 보시는 것처럼
본격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예, 그러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가는 이렇게 계속 올라가죠. 왜냐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이 집에 대한 선택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매매로 내 집을 살 거냐, 아니면 빌려서 전세나 매매로 살 거냐, 아니 월세로 살 거냐. 그런데 이런 위기가 생기면 부동산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세로 몰리죠. 그래서 전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요. 그러면서 매매 가격은 고평가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데, 서울이 요 패턴과 똑같이 움직이진 않겠지만 지금도 서울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꽤 지금 고평가 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요것과 좀 비슷한 그런 움직임이 향후에 한 4년, 5년 동안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저게 금융위기 때인가요? 예, 요게 이제 처음 차트가 금융위기 막 시작이 됐을 때고요. 그럼 그 하락한 기간이 네. 몇 년 정도 걸린 거죠? 요때 이제 쌍봉 만드는 기간까지 포함을 하면 대략 한 5년 정도 됩니다. 대세 하락 기간이 한 5년 네. 정도. 네. 예전에는 그랬었다는 거죠.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궁금증이 뭐냐면, 정말 일부의 얘기처럼 네. 이 부동산이 아파트가 폭락할 것이냐, 네. 이런 걱정들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집을 지금 팔아야 되냐, 어째야 되냐, 뭐 이런 네. 고민들을 하는데,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 고평가된 지역의 아파트를 사셨는데, 만약에 내가 전체적인 내 어떤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그렇다면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앞으로 20%에서 30%, 정말로 심하게는 40% 정도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한 30% 떨어졌을 때 내가 만약에 그걸 감내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리고 전체적인 내 자산을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크지 않다. 그렇다면 뭐 홀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근데 내 재산의 거의 다가 지금 이거고, 그리고 거기에다 상당한 레버리지까지 껴서 어떤 내가 사놨다. 그래서 만약에 하락이 오게 되면 내가 견딜기 굉장히 힘들어진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매도하는 것도 굉장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새롭게 집을 매수하려고 계획을 세운 분들은 네. 아예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되는 시점인가요?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시려고 하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지방은 괜찮아요? 지방에 몇 군데 저평가된 곳은 괜찮습니다. 근데 어차피 저평가됐다 하더라도 역시 이런 뭐 말씀대로 그 부동산이 폭락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 네. 지방이 그 아파트도 결국 이렇게 네.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 과거에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의 데이터를 놓고 보게 되면,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 당시에도 저평가된 지방의 아파트들이 좀 있었는데요. 몇 군데 지역은 잠깐 주춤했습니다. 뭐 짧게는 2, 3개월, 많아봤자 4, 5개월 정도 잠깐 주춤하고 바로 계속 올라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어떤 큰 위기가 오게 된다면 잠깐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승을 방해할 수 있는 요인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떤 고평가된 지역들보다는 그런 저평가된 지역들이 하방 경직성도 좋고 아마 가격이 회복하는 것도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더 좀 빠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게 그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지금 사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일단 그 서울 같은 경우는 네. 그 레버리지를 많이 쓴 경우라면 이제 좀 네. 매도하는 거 오히려 날 수도 있고, 네. 지방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그러니까 뭐 지방도 좀 다르겠죠. 네. 특수한 네. 어느 지역을 얘기를 하시나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전북 이렇게 5군데가 유명한데요. 이 유명한 지역도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걸 지방의 어떤 아파트를 내가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 네. 그 살펴봐야 할 어떤 데이터나 네. 아니면 상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평가 데이터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리치고에는 3가지 저평가 인덱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지역의 아파트가 과연 얼마나 저평가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향후 입주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입주 물량이 많으면 사실 상승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좀 많이 되거든요. 집이, 그러니까 새 집이 들어갈 집이 많이 너무 생겨나는 많아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새 집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다음 미분양이 줄어들면 좋습니다. 미분양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그 지역에
아파트 시장이 뭔가 지금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분양이 많지 않고 저평가되어 있는 데다가 입주 물량마저 좀 작은 수준이다. 그렇다면 그런 지역들은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잠깐 이걸 이제 그러면 이런 데이터들을 그럼 개인들은 사실은 내가 보기 힘든데 어떻게 알 수 있냐? 현재 이제 저희 회사에서 지금 이제 리치고 모바일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아마 올해 중순 정도 아마 출시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리치고 모바일 서비스를 보면 내가 관심 있는 아파트나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데이터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 그 다음에 거주 관점에서, 가격 관점에서 내가 관심 있거나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등급이 좋으면 좋을수록 좋은 거고요. 등급이 한 10등급이다 그러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고 아주 굉장히 쉽고 편하게 아마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아까 서울 쪽 같은 경우는 그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꺾어졌지만 네. 하락 쪽으로 그 외에 서울 지역은 이제 지금 계속 상승하는 걸로 그렇죠.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뭐 계속 그쪽은 올라간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쪽은 지금 이제 풍선 효과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강남 3구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여기를 이제 아예 못 사게 수요를 죽여버리고 세금 폭탄을 매기니까 그래서 돈이 또 어딘가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9억 이하짜리 서울의 아파트와 그 다음에 경기도 일부 지역, 그 다음에 인천 이런 데로 지금 계속 가면서 이런 지역들이 굉장히 최근에 또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고 이런 부분들이 또 신문기사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랑 그럼 이런 상승의 흐름이 언제까지 갈 거냐. 이게 또 코로나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계속 이렇게 심각해질 건지 아니면 조금 회복이 될 건지 이거에 따라 다르고요. 만약에 심각해진다라면 향후 6개월 정도 후부터는 이 지역들의 아파트 가격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꽤 많이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코로나가 조금 회복이 된다라면 향후에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후부터 그때서부터 좀 어떤 이 보합세나 하락세가 좀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코로나 사태가 벌어진 이 상황 하에서 네. 일단 뭐 그 우리 주식 시장이 폭락한 것처럼 네.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지는 않을 거라고 지금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큰 대세는 이미 자산 시장이 겨울로 접어들었고요. 그래서 큰 대세는 무조건 하락입니다.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하지만 코로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반등치가 얼만큼 올 거냐 이거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그런 하락이 오는 그런 시점이 달라지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은 그 코로나가 결국 변수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대하듯이 4월 정도에 마무리가 될 거냐 아니면 네. 근데 지금 뭐 이게 좀 장기적으로 오래 갈 수도 있다라고 네. 지금 뭐 정부들에서 발표하고 있잖아요. 네, 바로 얼마 전에도 이제 트럼프가 이제 이게 7, 8월까지 간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주가가 그냥 엄청나게 지금 폭락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건 지금 되게 좀 뭐라 그럴까 조심해야 될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부동산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매도와 관련해서는 이제 좀 신중하게 여러 가지 살펴보셔야 되고 매수할 분들은 일단 무조건 좀 참아야 되는. 무조건 참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특히 참아야 서울은요. 되는, 네. 특히 서울은. 네. 네, 알겠습니다.